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예일대도 이거 명문대인데 이 예일대가 어디 있는 거죠? 예일대는 뉴헤이븐이라는 네. 그 뉴욕에서 한 1시간 정도 어. 걸리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아 거기에 있습니까? 일단 JFK로 가서 이제 1시간. JFK에서는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네네. 뭐 어디 JFK 가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좀 잘 부르는데 뭐 JFK로 가시니까. 아 JFK 공항. 맞죠, 맞죠.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거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1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도 보니까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다가 뒤늦게 의사가 되신 거라고 그래요? 그렇죠. 저는 원래 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네. 근데 심리학과 다닐 때부터 좀 정신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주변에서 사람들을 좀 많이 잃었거든요. 그 대학교 1학년 때 선배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셔서 돌아가셨고 또 군대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동기가 한 명이 그렇게 떠났고 그러면서 제가 자살을 좀 막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자살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신과 의사가 아마 자살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뒤늦게 군대도 갔다 온 후에 의과대학에 갔습니다. 그러셨군요.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저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그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밀물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좀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2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우리 교수님을 만나 뵌 김에 저희도 이제 우울증 자가 진단을 한번 우울증 자가 진단 문항입니다. 지난 2주 동안 느낀 감정을 표시하면 되죠. 네네. 근데 이거 그냥 좀 솔직하게 해도 이건 솔직하게 할게요. 무서워서. 전 네. 뭐 아니 실제로 저는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2주간의 감정을 그냥 진짜 딱 했습니다. 네네. 0점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네. 예. 전혀 그러니까 모든 증상이 없으시고 굉장히 건강하신 예. 되신 것 같고요. 조세호님은 3점. 네. 네. 3점은 괜찮은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네. 아, 네. 반. 근데 이게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 네, 네.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5점에서 9점이면은 약간 경미한 우울감이 있다. 그 다음에 1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보라고 추천을 하는 점수가 10점 10점 이상이에요. 검사해 보시면 의외로 10점이 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다 정신과 혹은 뭐 상담을 받으시라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구나.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씩 체크하는 게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니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보다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는데 되게 서툴러요. 서툴러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지금 기분 어떻지 이렇게는 계속 예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내 감정을 잘 안 네. 안 살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자기 감정부터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알아차릴 수 있다. 아, 우리 진짜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좀 나도 모르는 이런 우울감과 좀 불안함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실 대놓고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맞아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네. 괜히 이 불안함을 상대방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갈수록 미국에서도 사실 많은 연예인들이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 펠프스 아시죠? 네네네.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라든가. Thought I could fly, so I stepped off the golden. Nobody cried.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Nobody.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씨, 내가 너는 춤추고 다닌다. 너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아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일이 없던 시기가 있었을 때는 네. 약간 쓸데없는 그런 자존심도 있어서 나의 힘듦을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혼자 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게 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 남창이라고 하는 친구가 네.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굉장히 제가 아니 근데 그때 지금 조세 예, 예. 지금 얘기는 그 아까 뭐- 내가 더 힘들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창이가 뭐라고 했냐면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걔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나같이 힘든 애가 또 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서로가 굉장히 야 그러면 우리끼리 힘드니까 근데 우리끼리 대화네. 그냥 거기서도 대화네요. 서로. 대화가 되면서 네. 뭔가 나의 그 힘듦을 공감해 줄 수 공감. 있는 사람이 네. 있어서 네. 서로 힘들다는 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때 고마웠던 거는 묵묵히 그냥 제가 막 주저주저 떠들 때 옆에서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고마웠던 거 야 나 자고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오늘 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그렇지. 나를 좀 맞아요. 지켜줄 수 있겠구나. 든든하지, 좀. 아니, 든든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까 제가 잊고 말을 못했던 게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뭔가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